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광물 자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광물 자원과 활용에 대해서 특히 첫 번째 개념인 광물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광물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광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를 광물이라고 하고요. 제가 적어볼게요. 암석을 이루는 기본 알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광물이고요. 보통은 이제 자연에서 산출되는 무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네는 화학적인 조성과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체의 원소나 화합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물은 이제 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얘네들은 이제 규산형 광물과 두 번째 보시면 비규산형 광물로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비규산형 광물이에요. 그래서 우선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규소와 산소를 포함하는 광물. 그래서 지각의 대부분을 의미하는 게 규산형 광물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규산형 광물을 제외한 광물, 그래서 원소 광물, 산화 광물, 황화 광물, 탄산형 광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볼게요. 원소 광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산화 광물 있죠? 산화 광물, 그 다음에 황화 광물, 그리고 탄산형 광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탄산형 광물. 이렇게 해서 규산형 광물과 비규산형 광물에 대해서 정의해봤고요. 우리는 이런 광물 등을 통해서 광물 자원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광물을 광석으로 채취합니다. 그래서 광물의 종류 보시면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뉘나요? 금속 광물과, 세 번째 보시면 금속 광물과 그 다음에 비금속 광물로 나뉘게 되죠. 비금속 광물로 나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금속 원소가 주성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쵸? 금속 광물이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금속이 함유된 광물로 전기와 열에 어떻게 돼요? 잘 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성과 연성이 좋고 광석에서 금속 광물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금속이 함유된 광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이 함유된 광물이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에는 철과 뭐가 있나요? 알루미늄이 여기 해당이 되죠. 철과 알루미늄이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 때는 이제 비금속 광물이 나와 있는데 얘는 금속 광물이나 석유, 석탄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가장 큰 특징은 재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리, 분쇄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재련의 과정 없이 분리, 분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규소, 석회석, 방해석, 금강석, 흑연 등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규소 하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금속 자원의 활용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러한 금속 자원의 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금속 광물이 나와 있는데요. 금속 광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나와 있나요? 밑에 부분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금속 광물에 해당되는 예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철, 그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나요? 철과
같이 볼게요. 뭐가 있나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뭐가 있어요? 구리, 리튬, 그쵸? 그리고 구리, 그리고 리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히토류 등이 있죠? 히토류 등이 금속 광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은 어떻게 된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철은 약 95% 정도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어서 합금을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부분 봐주시면 철강이나 기계, 자동차 등에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죠. 알루미늄은 뭐예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죠.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쵸? 많은 양. 얘는 철은 어떻게 돼요? 95%죠. 금속 사용의 95%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가볍고 단단해서 녹이 잘 슬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재련이 쉽죠. 그죠? 재련이 쉬워서 가장 어떻게 돼요?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광물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가장이죠. 오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부식에도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튬인데요. 리튬 전지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 저장이 뛰어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각종 합금의 첨가제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매우 희귀하게 존재하는 금속으로서 광물을 통칭하는 재료고 첨단 전자 제품 원료에 필요로 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지나 PDP 첨가제 등이 히토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속 광물에 해당되는 예, 철과 알루미늄, 구리, 리튬, 히토류 총 5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비금속 광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비금속 광물이 되겠는데요. 비금속 광물에서 봐주시면 여기는 이제 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같이 읽어줍시다. 같이 뭐가 있나요? 석회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요? 규소. 그 다음에 흑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고령토. 그쵸? 고령토. 그 다음에 활석. 그 다음에 하나 또 뭐가 있나요? 암연이 있죠? 암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의 원료, 비료 등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규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반도체의 주 원료가 되죠. 유리 성분. 그리고 흑연 같은 경우에는 연필 심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령토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의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활석에서는 이제 종이, 그쵸? 종이 부분. 그리고 암연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료의 원료로 이용이 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 해당되는 예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중요합니다. 합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합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합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두 가지 금속을 섞어서 만든 혼합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섞어서 만든 혼합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합금이 되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합금에 대해서 한번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예가 뭐가 나와 있나요? 스테인리스강이 나와 있죠? 스테인리스강.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뭐가 나왔나요? 두랄룸이 나와 있죠? 두랄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나요? 청동 나와 있고요. 청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황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형상기억합금 나와 있죠? 형상기억합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금 얘는 좀 중요한데요. 우선 스테인리스강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탄소강과 크로뮴, 니켈 등이 합쳐진 거고요. 주방기구나 의료기구 등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두랄루민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얘는 뭐예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행기 몸체에 이용이 되고요. 청동, 그쵸? 청동과 황동.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주석 더한 거죠. 얘는 구리에 주석을 더한 거고, 황동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구리에 아연을 더한 거죠. 얘는 구리에 아연을 더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상기억합금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니켈이나 타이타늄 혹은 구리가 아연과 알루미늄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형상기억합금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안경테나, 그쵸? 치열교정기가 여기 해당이 되죠. 안경테나, 치열교정기.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치열교정기. 이 형상기억합금이 좀 잘 나오니까요.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네 번째로 세라믹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네 번째는 세라믹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라믹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흙이나 모래 등을 어떻게 돼요? 비금속 광물에서 열을 가하면서 구워서 만든 재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금속 광물을 구워서 만든 재료죠. 비금속 광물을 구워서 만든 재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든 재료가, 그쵸? 세라믹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얘는 화학약품에 강하고 방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예를 봐주시면, 얘는 이제 도자기가 해당이 되겠죠. 도자기. 그쵸? 세라믹 부분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넘겨주시면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라믹 성질을 바꾼 신소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얘는 이제 구워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있죠. 그쵸? 그래서 얘의 성질을 약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며 깨지지 않는, 그쵸? 어떻게 돼요? 신소재 부분, 그쵸? 뭐가 있어요? 파인 세라믹이 나오고요. 파인 세라믹. 또 뭐가 있나요? 그쵸? 의료에 이용되는 바이오 세라믹 등도 해당이 되겠죠? 바이오 세라믹. 믹도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소재에서 특히 이제 세라믹 부분은 구워서 만든 재료인데 신소재로 성질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가지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광물 자원의 형성과 탐사 부분인데요. 우선 광물 자원의 생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광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광상에 대한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광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유용한 광물이 많이 모여서, 그쵸? 경제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상은 유용한 광물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성이 있는 곳. 이게 광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광상에도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광상의 종류를 보시면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화성광상, 그쵸? 화성광상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퇴적광상 있죠? 퇴적광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변성광상 있죠? 변성광상. 그래서 광상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성 광상을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적광상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되는 과정에서 퇴적되면서, 그쵸? 유용한 광물이 모여서 만든 거죠. 퇴적되면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변성광상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존의 광상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새로운 광물이 생기는 거죠. 변성작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적어볼게요. 화성광상에서는 이제 구리 하나 적어볼게요. 예로 구리. 그 다음에 퇴적광상에서는 예로 제가 사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로 사금. 그 다음에 변성광상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저는 이제 흑연 적어보도록 할게요. 흑연. 이렇게 광상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보통 이제 광상의 분포 조건이 나옵니다. 분포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분포 부분을 봐주시면 보통 어떻게 돼요? 마그마의 생성이 활발한 판의 경계 부분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광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판의 어떻게 돼요? 경계 부분에서 얘네들이 활발히, 그쵸?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광상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광상이 형성 가능한 거죠.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특히 어느 부분이요? 판의 경계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광상에서는 3가지 종류 있다. 요것만 좀 하나 더 봐주세요. 그리고 이쪽 세라믹 부분에서는 이쪽 합금 부분에서는 형상기억합금 요거 하나 별표 칠게요. 그리고 금속 광물과 비금속 광물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광물 자원의 탐사와 유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의 탐사에 대한 종류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광물 자원의 탐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탐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지질 조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지질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라고 하는 건 뭔가요? 기본적인 탐사 단계의 그쵸? 탐사 단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지질 구조나 암석 분포 등과 관련돼서 뭘 찾는 거예요? 특정 암석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정 암석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는 이제 지구 화학 탐사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지구 화학 탐사예요. 지구 화학 탐사 부분 봐주시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암석이나 토양, 식물, 군락 등을 채취하면서 화학물질을 분석한 결과 등을 통해서 광상이 존재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광상 지역 선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광상 지역 선정.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지구 무슨 탐사가 있나요? 물리 탐사가 있죠? 지구 물리 탐사가 있습니다. 지구 물리 탐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광상의 물리적인 현상을 측정해서 어떻게 돼요? 관찰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 그래서 광상의 위치와 형태 및 크기를 추정하는 거죠. 적어볼게요. 그래서 광상의 위치나 그리고 크기,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형태를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태를 추정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러한 지구물리 탐사에 해당되는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구물리 탐사 부분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우선 이쪽 부분을 봐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물리 탐사니까 3이라고 쓰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뭐가 있나요? 중력 탐사가 있죠. 중력 탐사. 중력 탐사 같은 건 뭐예요? 중력 변화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거나 작은, 그쵸? 석유나 금속 광물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나요? 자력 탐사가 있죠? 자력 탐사. 자력 탐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자성이 강한 광물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쵸? 자성, 적어볼게요. 그래서 자기장 변화. 그리고 중력은 중력 변화 측정이죠. 중력 변화 측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전자기 탐사가 나와 있죠. 같이 볼게요. 세 번째는 전자기 탐사. 전자기 탐사 부분에서는 지각이 약한 전류를 흘러서 전기적, 그쵸? 성질을 가진 광물을 탐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를 흐르는 거죠. 전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나요? 지진파 탐사가 나와 있죠, 그쵸? 지진파.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적으로 지진을 일으켜서 지진파의 전달로 광물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인공 지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방사능 탐사가 나와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정리할게요. 방사능 탐사. 그래서 방사능 탐사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을 측정해서 광물을 탐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방사능을 측정. 그쵸?
측정해서 탐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 물리 탐사 같은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중력 탐사, 그 다음에 자력 탐사, 그 다음에 전자기 탐사, 지진파 탐사, 그리고 방사능 탐사해서 총 5가지가 있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응? 큰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광물 자원의 탐사는 3가지가 있는데 지구 물리 탐사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더 들어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렇게 광물 자원은 어떻게 돼요? 많은 곳에 이용이 되지만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유한하다는 거. 그쵸? 그래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 봐주시면 광물 자원의 유한성이 나와 있죠? 광물 자원의 유한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이게 좀 문제죠. 그렇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특정 지역에 편제되어 있다. 이 현상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천연 자원을 어떻게 돼요? 보존해야 된다. 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광물 자원의 유한성이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발달로 인해서 자원 소비국의 증가로 인해서 자원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대책이 좀 중요한데요. 대책을 좀 봐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시광산업이 나와 있죠? 도시광산업.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폐전자 제품을 이용해서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재활용한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신소재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제 광물 자원만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신소재 개발. 그 다음엔 뭐가 있나요? 광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 그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광물에 대한 의미와 광물 자원의 종류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어떻게 돼요? 광물 자원은 유한하니까 보존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 이쪽 부분 좀 잘 봐주세요. 광물 자원이 유한하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보존해야 된다. 그렇죠? 고갈되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해서 1장은 끝났고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물리적인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리하신 부분 다시 반복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부분인데요. 약간 내용이 생물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비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질소 고정과 질소 순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질소에 대한 개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개념이 질소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성성분이에요? 단백질의 구성성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성분이 됩니다. 얘는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성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부족할 경우에는 식물한테, 그쵸? 식물에게는 성장장애가 옵니다. 얘가 부족하게 되면 성장장애가 와요. 그쵸? 성장장애가 오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확량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어요. 수확량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는 이제 대기 중에서는 질소 분자가 많지만 어떻게 돼요? 매우 안정된 형태예요. 그래서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질소 고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 이제 질소 고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 걸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소 고정 과정입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쵸? 편리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질소를 무엇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질소 화합물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소 화합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뭐예요? 뿌리옥 박테리아나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도와주는 애들은 뭐가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쵸? 질소 고정 세균이 있겠죠? 질소 고정 세균. 세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거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별표 드릴게요. 질소 고정에 대한 의미. 다음 부분은 이제 질소 순환에 대한 의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왔나요? 질소 순환이 나와 있죠. 질소 순환에 대한 개념입니다.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질소 고정한 과정을 거친 화합물이 어떻게 돼요? 생태계 내에서 순환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된다? 질소 화합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태계 내에서 순환하는 과정이죠.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소 순환은 무엇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질소가 그쵸? 공기와 태양, 생물을 거치면서 생태계로 이동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질소 고정과 질소 순환, 특히 생태계 내에서 순환된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질소 순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시험 문제 이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질소 순환 과정, 그쵸? 질소 순환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슨 현상이 있어야 돼요? 질소 고정이 있어야 되겠죠? 질소가 질소 화합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질소 고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되거나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고정되는 현상입니다. 질소가 고정이 되면 식물로 흡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식물이 흡수가 되겠죠. 식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식물로 흡수된다는 거는 식물이 어떻게 돼요?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을 흡수하면서 무엇을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겠죠? 단백질 합성.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이 식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물로 가겠죠? 그쵸? 식물이 동물로 가겠죠? 동물로 이동하겠죠. 왜냐하면 동물이 식물을 먹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식물에서 동물로 이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과정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체 및 배설물로 분해가 됩니다. 적어볼게요. 사체 및 배설물로 분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설물로 분해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사체와 배설물 등은 그쵸?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거나 토양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얘가 무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탈질화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탈질화 작용.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질화 작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산, 그쵸? 이온의 일부 같은 경우에서는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질소 기차가 돼서 어떻게 돼요? 얘가 대기중으로 가는 거죠. 대기중. 대기중으로 회귀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위에는 배설물 등은 어떻게 돼요? 토양으로 회귀되죠? 토양. 밑에는 대기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질소 순환 과정은 질소 고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식물로 흡수되고 이 식물이 어떻게 돼요? 동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체 및 배설물 등을 분해하면서 토양으로 회귀되고 그 다음에 탈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기중으로 회귀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비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비료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그쵸? 생장을 돕고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물이나 토양에 인공적으로 어떻게 돼요? 투입하는 영양 물질이에요. 제가 적어볼게요. 토양이나 식물에 어떻게 된다? 인공적으로 그쵸? 투입하는 영양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물질이
그쵸? 비료가 되겠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공적으로 투입한다. 그쵸? 인위적으로 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료의 필요성을 보시면요. 비료는 뭐 하는데 필요해요? 그쵸? 식량을 얻기 위해서. 그쵸? 토양에 영양분이 고갈되니까 보충해주는 거죠. 그래서 토양에 영양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죠. 토양에 영양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역할을 하나요? 질소나 인이나 칼륨 같은 경우는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부족하니까, 그렇죠? 영양 공급해주는 게 맞고요. 식물 생장에 영양 공급하는 거죠. 식물 생장에 영양 공급.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쵸? 비료를 개발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그쵸? 식량 문제 해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료가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거, 비료의 3요소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비료에 뭐가 나와 있나요? 3요소가 나와 있죠? 그래서 비료의 3요소 같이 한번 볼게요. 질소, 그쵸? 질소는 어떻게 쓰나요? 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나요? 인, 그쵸? 인은 P라고 쓰죠. 그 다음에 칼륨은 어떻게 쓰나요? K라고 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료의 종류 부분을 보실 텐데요. 같이 볼게요. 한 줄만 더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비료의 종류에서는 뭐가 있나요? 천연 비료와, 그쵸? 우선 천연 비료부터 볼게요. 천연 비료. 천연 비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퇴비나 분뇨, 그쵸? 분뇨, 나무재, 그리고 칠레, 초석 등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천연 비료에는 대표적인 게 퇴비가 있죠, 그쵸? 이 퇴비는 장점이 뭐예요? 그쵸? 천연 비료의 장단점 보시면 퇴비에는 장단점 나와 있는데요. 보통 뭐예요? 미생물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유용한 미생물이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쵸? 미생물 증식에 도움이 되죠. 미생물 증식. 에 도움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많은 양을 생성하기가 어렵고 전염병 발생이 나타나게 되죠. 전염병 발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화학 비료로 가볼게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화학 비료죠. 그렇죠? 화학 비료 보도록 할게요. 화학 비료. 그래서 화학 비료에는 이제 보통 뭐가 있나요? 요소나 과인산 석회, 그리고 염화 칼륨, 황산 암모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하나 적어볼게요. 저는 얘가 있고요. 보통 얘의 장단점 보시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빠르게 공급돼서 생산성에 기용이 되죠. 그렇죠?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기여해주죠. 그리고 전염병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력이나 시간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에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토양에 무엇을 이끄는 거예요? 산성화를 이끕니다. 토양에 산성화를 이끌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화학 비료를 많이 섞게 되면. 그래서 빗물에 의해서 강과 바다에 유입될 경우 부영양화에 의한 적조 현상까지 갑니다. 얘가 적조 현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화학 비료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토양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가 되면 작물이 어떻게 돼요?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부분에서는 종류 부분, 특히 천연 비료와 화학 비료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별표를 드릴게요. 그리고 비료의 3요소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육종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육종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육종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선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작물이나 가축의 양적, 질적 이면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식량 자원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육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기존의 식량 자원을 개량, 그쵸? 식량 자원을 개량하거나 하나 또 뭐가 있나요? 그쵸?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품종.
로 만들어내는 게 육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전통적인 육종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인위적 선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분리 육종. 첫 번째 보시면 인위적 선별. 다른 말로 하자면 뭐가 나와 있나요? 분리 육종이라고 나와 있죠. 분리 육종. 그래서 이 인위적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수한 개체만 인위적으로 선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우수한 개체, 그쵸? 우수한 개체 선발.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날이, 그쵸? 우리 예를 보시면 나날이 작은 옥수수를 나날이 크고 맛 좋은 옥수수로 개량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옥수수 하나 적어볼게요. 옥수수. 이렇게 예로 생각을 해주세요. 옥수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인위적 교배가 나와 있죠? 인위적 교배. 인위적 교배라고 하는 것은 교잠 육종이라고 합니다. 교잠 육종. 교잠 육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서로 다른 품종을 인위적으로 교배한 다음에 유용한 형질을 가지는 개체를 선별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용한 형질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유용한 형질. 형질 개체.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뭐가 나왔나요? 통일벼, 그쵸? 벼에서 통일벼. 요거 좀 예를 좀 잘 봐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통일벼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맛이 좋고, 그쵸? 사과나무에서, 그쵸? 사과나무 얻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인위적 선별에서는 옥수수가 많이 나오고요. 인위적 교배에서는 뭐가 나온다? 통일벼, 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전통적인 육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현대적 육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현대적 육종인데요. 현대적 육종 방법에서도 몇 가지가 존재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쵸?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대적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변이를 어떻게 돼요? 돌연변이를 유도하거나 그리고 세포 융합 기술, 유전자 재조합 등을 통해서 다양한 품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이 좀 포함된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나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봐주시면 어떤 생물이 지니고 있는 어떻게 돼요? 유용한 유전자를 개량하려는 생물에 넣어서 원하는 성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병에 강한 배추의 유전자를 병에 약한 기존의 벼에 넣어서 강한 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포인트는 유용한 유전자를 개량하는 거죠. 유용한 유전자를 개량하는 거죠. 유전자 개량. 그래서 강한 벼를 만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뭐예요? 유전자 변형 생물, GMO가 나왔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발표할게요. 적어보도록 할게요. 유전자 변형 생물. 뭐라고 나와 있나요? GMO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해서 특정 유전자를 주입해서 만든 생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파란 걸로 적겠습니다. 특정 유전자를 주입한 거죠. 특정 유전자를 주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제초제나 그쵸? 해충의 저항성이 강한 내성 콩이나 내성 담배, 그리고 품질 향상이 있는 옥수수, 황금쌀, 그리고 생산량의 증가로 보이는 슈퍼 옥수수. 이거 저는 슈퍼 옥수수 하나 쓸게요. 슈퍼 옥수수.
이렇게 얘 부분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의약품 생산에서는 이제 백신 토마토나 빈혈 치료제를 그쵸 생산하는 돼지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종 방법, 전통적인 육종과 현대적 육종에서 특히 어느 부분이에요? 유전자 변형 생물, GMO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에 보시면 무슨 개념이 나와 있나요?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태계에 대한 개념인데요. 얘는 뭐예요? 생물 요소인 생산자나 분해자 그리고 소비자와 같이 그쵸?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에 해당이 되는 빛이나 공기, 물, 토양 등이 서로 어떻게 된다?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환경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서로 영향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태계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돼요? 먹이 그물이 복잡해짐에 덱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안정된 생태계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게 좋은 거죠. 복잡.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 요소.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나왔나요? 생산자가 나와 있죠. 생산자. 생산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나요? 소비자가 나와 있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쵸? 다른 생물을 먹고 사는 생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왔나요? 분해자가 나와 있죠. 분해자. 그래서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 시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왔나요? 무기환경이 나왔죠. 무기환경. 무기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후 요인과 토양 요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 뭐가 나왔나요? 다섯 번째 먹이 그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봐주셔야 해요. 먹이 그물. 그래서 먹이 그물이라는 건 뭐예요?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그쵸? 이게 복잡하게 된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복잡할 때, 그쵸? 복잡한 먹이 그물은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쵸?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거죠.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관계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제는 이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서식하는데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물 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의 다양성, 그쵸? 생태계의 다양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물 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전자의 다양성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는 식량 자원과 여러 가지 자원 확보, 생태계 유지 등이 꼭 필요로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보존돼야 된다. 요거 내용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는 요 개념이에요. 뭐예요? 두 번째 보시면 종자은행에 대한 개념이죠.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종자은행. 그래서 종자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유전 자원을 보존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 종자를 모아서 장기간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종자를 모아 장기간 보존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생물종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쵸 다양성 감소와 신품종 개발이나 보급을 위한 유전자원 확보 경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종자은행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에는 이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 내용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식품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식품 재료가 안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식품 재료가 안전해야 되겠죠. 식품 재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축 이력에 그쵸? 추적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조리나 가공 등에 의해서 그쵸? 유통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유통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통의 안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예요? 식품 취급자의 안정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식품 취급자의 안정성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취급자가 어떻게 돼요? 전문성과 안전의식이 있어야지만 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식품 안정성에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식품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병원성 미생물이 어떻게 돼요? 감염이 되죠? 병원성 미생물 감염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감염된 식품을 섭취하면서 어떻게 돼요? 식중독이나 기생충 감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조리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뭐가 있나요? 식품 첨가물이 문제가 되겠죠? 식품 첨가물이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품 안에 그렇죠? 안전기준 함량을 초과하는 인체 피해를 주는 그쵸? 식품 첨가물을 넣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 오염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환경 오염 물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유해 물질이 식품에 남아있어서 원산지 재료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드릴게요. 뭐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유전자 변형 식품이 나왔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생물인 GMO를 재료로 해서 제조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 식품, 그러니까 특히 유전자 변형 식품, 이걸 뭐예요? GMO 식품이라고 하죠. GMO 식품. GMO 식품의 인체 유해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돼요? 유전자 제조합 생물이 3% 이상이면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식품 표시를 표시제 의무화, 그쵸?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환경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 안정성 평가를 시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O 식품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보통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나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어떻게 돼요? 생산성과 품질이 좋겠죠. 생산성과 품질이 좋겠죠. 품질이 우수하다. 그쵸? 하지만 단점으로 생각하면 또 뭐가 있나요? 단점으로 생각하면 생태계 교란. 그쵸? 생태계 등이 교란이 될 수 있고 생태계 교란. 또 어떤 위험이 있나요? 우리가 봤을 때. 그쵸? 기업이 독점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MO 식품, 그쵸?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부분 봐주시면 이번엔 뭐가 나왔나요? 식품의 보관법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식품의 보관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어떤 식품 나왔나요? 건조, 그쵸? 건조 같은 경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분을 제거해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절인 방법이 있죠. 소금이나 설탕 등을 통해서 절여서 그쵸?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많이 이용하고 있죠. 발효시키죠. 발효. 발효라고 하는 것은 pH를 낮춰서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냉장이나 냉동 있죠? 냉장이나 냉동이 해당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냉장이나 냉동은 식품의 온도를 낮춰서 물질 대사를 억제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식품 첨가물이 나오죠?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방부제나 산화방지제 등을 투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품보관법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부분은 과학적 영양관리 부분. 그래서 영양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이제 내용이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약간 몇 가지씩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